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근현대 사회가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인 운영 원리 중에 하나가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강한 종교적 신심이 강한 이데올로기와 만나면 극단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기가 상당히 십상이고요. 그리고 그 극단주의는 사회에 굉장히 깊은 골을 만들어서 그 사회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계엄 이후의 내란 국면에서 더 강하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굉장히 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또는 매주마다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집회나 시위의 모습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 난입사태 등의 모습들에서도 언제나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과연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극단주의적 흐름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와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까? 오늘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준이의 토요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이재명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하신 변상욱 대기자님, 개신교의 정치화 과정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교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전해 주실 박성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박성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오시기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아무래도 이게 또 교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폐쇄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예.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교계 자체가 그런 또 공론장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또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계자가 붙는 것들이 사실 다 그러긴 한데요. 학계, 뭐 종교계, 언론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내부 비판을 하면은 상당히 사문난적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미 난적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표상대 기자님.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인물 개신교 내에서는 천민영웅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뭐 아마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이제 극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단 사이비를 추적하고 취재했을 때 보여줬던 이단의 어떤 우두머리하고 거의 네.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첫째, 목사가 되는 교육 과정을 정말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 애매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간 학교는 인가된 학교였는데 중퇴했고 그 다음에 들어간 학교는 인가되지 않은 학교인데 뭐 흔적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또 하나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목회자로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영적 신비 체험을 들이밀어요. 네. 전광훈 씨가 체험한 영적은 삼중천에 다녀왔다. 하늘나라에 잠깐 다녀왔다. 예. 만날 사람 좀 만나고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신비적이면서도 좀 신사도주의적인 경향을 자기가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다. 그렇죠. 이런 예수의 거. 제자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정말 혼란스럽고도 짜깁기한 이상한 얘기들을 마음껏 얘기한단 말이죠. 전광훈 목사라고 제발 부르지 말아달라. 네. 전광훈 씨라고 해달라고 기독교계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전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그럼 정식 교단이나 기독교 기구에서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성명을 빨리 내든지 내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제명 처분한 적이 한 번은 있는데 제명 처분 이루어지기 전에 정광훈 목사는 저걸 바꿔가지고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단이 제명 처분할 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다투다가 그냥 끝났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거 저런 것을 개신교 목사라고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부터 논란이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계선에서 지금 전광훈 씨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광훈 씨를 돈을 위해서 예. 교권을 남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적 교권주의자이자 종교적 다단계업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정치적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의해 형성된 권한, 흔히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남용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보통 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집착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 다단계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내세워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제 다단계업자들처럼 착취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광훈 씨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단지 이제 후자를 위해서, 다시 말해 돈을 위해서 이제 교권을 이용하는 전자를 이제 도구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활동하면 할수록, 아니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단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기존의 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보수교단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의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교단들이나 교회들이 이런 극우 현상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뒤에서. 예. 실질적으로 보수교단 내에서는 교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교단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을 그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뭐 직접적으로 정광훈 씨를 반대하는 뭐 진보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이나 교회들이 이 정광훈 현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책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광훈 씨가 이단으로도 쉽게 정제가 되지 않고 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흔히 말하는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쉽게 내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아니면 왜곡된 현상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보이는데, 저는 적어도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계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 그런 목소리, 극단주의적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앞에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관망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근거도 있는 거죠. 예. 전광훈 씨가 직접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교단 M&A를 통해서 크게 키우기도 했고 거기서 끌어모은 자기 수하의 많은 지지자들을 데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대표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전광훈이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로는. 한국교회가 전광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켜 세우고 나름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 획책하고 그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말 그대로 그 한기총이 저는 제 교계의 전경련과 좀 유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슷한 제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정경련이 사실은 경제인 단체로 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어떤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하셨지만 실제로 대형 교회 가운데 초기에는 이단으로 취급받다가 결국에는 주류교단 안으로 이제 그냥 자리를 잡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한기총 같은 데서 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네.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참 뭐합니다만 그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쪽수가 늘어나면 이단이라고 했다가 사이비성이 있다고 했다가도 다 정통교단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신자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 아,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그 물량주의. 네,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이제 물량주의거든요. 네. 그 성장 지상주의가 네.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반 교단들 혹은 이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이제 뭐 신학적인 측면, 신앙적 측면에서 이제 건강하고 그래서 어떤 내적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인의 사적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고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뭐 교회가 좀 물량주의를 추구하거나 양적인 어떤 성장 자체를 막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견제가 되는데 한국교회가 70, 80년대 특히 이제 70, 80년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교회 급속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그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개발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논리인데 이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주류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량주의에서 성공한 성장을 시켰던 교회들의 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이런 이단의 문제도 더 복잡해지고요. 교계 내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제재하거나 처벌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몰락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예술계에서 흔히 이제 그 쓰이는 말 중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당신이 배설물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런 약간 성공주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과 물량을 가지고 큰 교회로서 영향력, 신자 수만 확보되고 나면 그게 어떤 주장을 펼치건 간에 결국은 그걸 쫓아하려고 하게 되거나 방치하거나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개신교에도 비슷하게 논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되게 비신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운영 방식도 이건 뭐 거의 기업 중에서도 약간은 조폭 기업과 유사해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들 같은 게 이제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광훈 씨의 자유마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 들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 어떻습니까? 자유마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그 극우 정치 세력의 풀뿌리 운동,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광훈 씨가 지속적으로 이런 극우적 정치 운동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주장하는 바로는 뭐 5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뭐 자유마을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극우 혹은 뭐 우파 세력을 키워나가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50만, 60만 자체가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문제보다도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극우 정치 운동을 지지하는 식으로 자꾸 왜곡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극우 정치 운동 혹은 선동하는 사람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하나 좀 복잡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광훈 씨가 기독교 정당을 한 6, 7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한 2차 정도까지는 보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전광훈 씨를 다 지원했습니다. 원내 진입해서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뭔가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좀 기독교 개신교를 유리하게 만드는 쪽에서 그걸 뭐 신정국가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정광훈 씨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 해괴한 모습을 보이니까 손절하고 떠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전광훈 씨가 오히려 방향을 바꿔가지고 기독교 교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도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위협을 느끼면서 손절하고 떠나니까 전광훈 씨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는 풀뿌리가 필요한 겁니다. 풀뿌리 조직이. 그래서 자유마을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운동이 돈 버는 사업이 좀 실패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장유동 알박기, 재건축 알박기도 뭐 50억짜리인데 500억을 어떻게든 타보려고 그러다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바티칸 로마 교황청처럼 전 세계 개신교 교황청을 만들자. 한국 서울에다. 필요한 돈은 3조 원 정도 헌금을 해라.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사업도 이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기로부터 손절하고 다 떠났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교회 중심으로 나한테 온 사람들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계속 헌금을 갖다 뽑아내든가 조직력으로 삼든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조직력을 유지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행정조직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자유마을 조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극우 우리 진영이 통장, 반장, 이장 등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대통령 선거 후에 있는 지방선거를 나름대로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조직인데 막상 지역에 가보면 통반장 한 10명만 힘을 모으면
시의원, 도의원들은 꼼짝 못합니다. 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시작하려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임인데, 그냥 지역의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조직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돈이 정광훈 씨 주머니로 안 들어간다 이거죠. 통로를 채널을 따로 계좌를 가져야 되는데 예.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내용을 자유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신학적인 냄새는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단계 조직을 교회, 정치 조직으로 포장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극우 정당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정광훈 씨의 1차적 목적은 예를 들어 극우 세력을 키워가지고 정권을 획득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이러는 것이 자신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 두 개는 될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어떻든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이 있어야 극우 정치를 하든 보수 정치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어떤 구조 자체가 그런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좋지 못한 형태의 어떤 경제 체제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 혹은 이제 포장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전광훈 씨의 맞상대로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기도회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 코리아는 전체 보수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거기서 사람을 동원해주고 있고 전광훈 씨는 교회와 손절하면서 그 줄이 끊어지니까 결국 자유마을 조직을 통해서 자기 집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돈이 되려면 자유마을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거기 자유일보를 정기구독하라. 자기 아들, 딸이 이제 맡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새로 농협 카드 하나 만드시죠. 카드. 커미션은 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알뜰폰 새로 바꾸시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목돈이 될 만한 거는 돈을 지금부터 불입하면 나중에 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제3국민연금에 가입하셔서 돈을 꾸준히 착실하게 내시오. 뭐 등등등의 사업들. 결국 부가 축적되면 권력은 돌아올 거라고 또 알고 있겠죠. 정광훈 씨가 처음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게 IMF 터지고 나서 이 사람이 목회자 무슨 금융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직접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된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 몇몇 목사들이 정광훈 씨를 자신의 교회나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 같은데 이제 강사로 데려오면서 그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관련돼서 뉴라이트랑 결합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극우의 선봉으로서의 정광훈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뭐 돈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극우 이데올로기가 정광훈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위해서 뭐 다단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했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 중에 그 부산 세계로교회 이제 손문현보 목사가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가 이게 지금 뭐 최근에 그 어떤 지역에서의 그 극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죠. 이거를 이제 이끄는 쪽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와 이제 정광훈 세력 간에 그러면 일종의 극우 경쟁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뭐 협력 관계 내지 일종의 역할 분담 같은 거냐. 한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이 뭔가 보수적이고 또는 성장주의적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이게 결국 정치나 사회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내지는 제약이 없어야만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와 사회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판을 짠 게 이제 기독교 뉴라이트 진영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즈음의 문제죠. 그래서 핵심 부서에는 뭐 사실은 전국 뉴라이트 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정부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헤드쿼터를 구성하고 엄마 부대 같으면 이제 주옥순 씨라든가 감리교 권사가 맡고 또는 이제 인터넷 댓글 부대의 운영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작업은 또 안땡땡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주가 돼서 맡으시기도 하고 그럼 정당 설립해서 원내 진입하고 이런 문제는 그걸 평생 소원으로 삼고 있는 전광훈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맡고 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붐을 일으키면서 군부를 떼고 사람들을 모아서 대형 집회를 열면서 과시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여기에 힘을 이제 뒤에서 밀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를 열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 조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새를 몰아가는데 전국을 한 바퀴 돌기 위한 순회 기도회 조직입니다. 네, 이쪽에 지역 리사이틀 같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순회 리사이틀 비슷한 맞습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가 이제 그 좌장을 맡게 됐거나 한데 보면은 결국은 이전에 뉴라이트 시절에 전광훈 씨를 이용해서 뭔가 새 넓히기 작업에 나섰던 분들이 전광훈과 손절한 다음에 마저 그 작업을 또 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행동대장 격으로 손현보라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스카우트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교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익 신도들을 누가 그럼 차지할 거냐에서는 아직은 전광훈 씨가 엉켜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손현보 목사 측이 이걸 자꾸 떼가니까 둘 사이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잘 논의됐거나 본격적으로 뭔가 그 형성돼 있는 역할 분담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정당 쪽이랄까 이런 건 전광훈 쪽이 알아서 그냥 하고 예. 이 새로운 극우적 어떤 기독교의 실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새로 이제 등장한 어떤 주축이 되는 것.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잠재적 경쟁 관계가 있는 예, 것. 뭐 지금은 아예 확실한 뭐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걸 정면 충돌로 놔둘 거냐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뉴라이트의 헤드쿼터 쪽에서는 이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시민연대라는 것이 1월 25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김진홍 또 국정원장 지낸 김승규 장로 등등요. 이러니까 보수 진영계의 싱크탱크처럼 돼 있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민주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뭐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첫 일성은 전광훈 손현보를 화해시키자라고 네. 하는 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더 큰 쓰나미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조개 껍데기 갖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대선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기독교 보수 또는 기독교 우익계가 지금 새로운 판을 짜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단지 이제 처음부터 전광훈과 손현보가 지금처럼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게 그렇죠. 아니고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전광훈을 우선적으로 그 뒤에서 이제 뭐 싱크탱크라는 분들이 띄워줬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뭐 아스팔트 구구 세력을 또 집중해서 자신들의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 대부분 이제 정치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앞에 나서서 그 뭐 돈이 목적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 이제 전광훈을 띄워줬던 이들은 그런 어떤 기독교 극우나 아니면 우파, 한국의 이제 우파 세력들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띄워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 목사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신학이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제가 이제 기독교 파시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과 내적 기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하기가 쉬운 거예요. 단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다음 내란 이 사태를 거치게 되고 또 서울 서부지구 폭동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싱크탱크들이 전광훈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손현보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 우익 진영, 기독교 우익 진영의 싱크탱크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대선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갈라진 상태에서는 뭐 어떤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이게 잘 될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다 상당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전광훈 씨는 지금까지 혼자 독점했던 자본의 축적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손현 목사 같은 경우는 교단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목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종교적 영향력, 교권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냐. 예를 들어 뭐 유럽처럼 극우 이데올로기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런 구구에 대한 지원이든 구구적 이데올로기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이해관계나 이권이 더 네.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든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뭐 신학적 내용이 됐건 네. 아니면 뭐 정치적인 구구적 이데올로기가 됐건 간에 이거를 강하게 우산으로 씌워가지고 자 뭉치자 이러면은 그나마라도 가능할 테나 네. 사실 이들의 출발점이 이 근본주의나 극우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갈등 내지 잠재적인 어떤 그 이익 충돌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예상하고 계세요. 뭐 대표적인 게 3.1절만 다가오면 제합리에 그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은 그 순교를 아느냐. 일본 놈들이 그 흉악한 놈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네. 항상 하던데 지금은 일본하고 왜 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냐고 지금 네. 오히려 그러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데올로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우리 편이 이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데올로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그 몇몇 젊은이들 되게 이제 강하게 주동자로 이제 지목됐던 젊은이들 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사람이 이제 있고요. 정광훈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우리 쪽 전도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꼬리 잘라내기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까지 정광훈 씨는 이건 선동하는 이런 이제 약간 내란을 동의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이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소년보 목사라든가 이런 이제 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독교 주류에서는 그걸 대놓고 선동하거나 그렇죠. 인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정광훈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좀 폭력 선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가 좀 수그러들 거냐? 아니면은 또 이 폭력적인 경쟁 같은 거, 이를테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것에서 만약에 정치적 이득이 생긴다면 실제로 그렇게 폭력 선동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가? 제가 보기엔 탄핵 이후에 일정 기간 정도는 폭력을 더 선동하면서 세를 넓히려고 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2명은 뭐 확인이 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우파 정당을 만들려다가 기독교 짤을 떼고 극우 정당 쪽으로 이제 전광훈 씨가 방향을 틀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 대원들을 모집한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일자리도 생겼고 극우 이념도 주입받은 이 젊은이들이 맨 처음에 간 곳 중에 하나는 종로이가 YMCA 옆에 맨 처음 1945년에 공산당 집회가 열렸던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 네. 표지석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거기에 가서 그 표시석을 훼손한다거나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홍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가 우리는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네가 새로운 어떤 나라를 위한 혁명에 뛰어든 투사들처럼 이건 약간의 이제 극우적 성향이죠. 기독교적 네. 성향이 전혀 아닌. 그래서 아마 이런 인원들을 육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이번에 그 서부지법과 광화문 집회에서 두드러진 교회들을 보면 하나는 전광훈 목사의 그 사돈댁 교회고. 예. 그렇습니다. 통역하시는 예, 여자 예, 그러니까 예, 예. 양멜이라고 며느리죠. 하는 예. 며느리죠.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열방 땡땡땡땡땡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일대 회장이 양멜이라고 하는 그 담당 목사의 딸이고 2대, 3대, 4대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다 우파 연설을 했던 젊은 청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개미 청년단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더구만요. 그 청년들은 그 집회에 늘 동원이 되고 있다. 결국은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몇몇 교회들의 이제 연합체, 거기서 나온 젊은 청년들이 늘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중에 일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적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그 목사 측은 기본적으로 극우 정당을 설립해서 예. 운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종의 행동대, 그렇죠. 폭력적 행동대로서의 젊은 부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예. 그런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들이 꽤 있다. 예. 아까 손 목사를 비롯한 이제 기독교에서 물론 극단주의 성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와 극우 세력이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 다양한 이제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을 나타나게 되지만
이 배타적 폭력성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부분이죠. 이번 이제 서울중 그 폭동 사태에 참여했던 특임 전도사든 아니면 정광훈 소속 뭐 청년들이든 이걸 그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폭력이라는 게 우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20세기 유럽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적 운동이나 극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폭력 사태로 나아갔을 때 항상 그 뒤에 종교적 정당성,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런 폭력을 정당해주는 기제가 있었어요.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발휘가 안 됐었어요. 왜 이게 발휘가 안 되냐면 군사 독재 시대에 굳이 근본주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공적 영역 혹은 정치 영역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 혹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외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근본주의 교회들이 7, 80년대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 국가 조창기도회라든가 이런 어떤 그렇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가운데서 이권을 누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87년체 등장 이후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 권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보수 정당이라든가 극우 정당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건데 문제는 이게 과거처럼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왜곡 현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이런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20세기 유럽처럼 뭐 파시스 운동이라든가 나치즘과 같이 아직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극우 정치 운동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게 되면 이게 반드시 배타적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이번 그 서부지방 폭동 사태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뭐 소년보로 대표되어지는 보수적인 아니면 이제 기존의 뭐 정통교단이라고 말해지는 목사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이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걸 만약에 한국 교회든 한국 사회든 방관을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보 목사 문제도 이제 저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신학적 운동, 신학적 측면에서 근본주의는 문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본주의가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사회적 그 혼란이 심해지게 되면 교권주의가 발휘하게 되면서 종교의 정치 도구화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왜곡된 형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관하거나 만약에 그냥 지켜만 본다 그러면 저는 20세기 유럽처럼 얼마든지 이런 극우 운동이 종교적 정당성을 얻어서 더 극렬한 형태의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박 목사님 설명하신 것을 윤석열 정권하고 연결시켜 보면 기독교의 파시스트화가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 순간이다 시발점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계열화의 문제예요. 왜냐면 동성애 문제가 있다고 치면 물론 교리상으로 비기독교적인 건 이해하겠습니다. 뭐 불교는 불교의 교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고 다 그렇으니까. 동성애가 있는데 비기독교다. 근데 이걸 반기독교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독교, 반기독교. 기독교 진영은 이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당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런 데는 아직도 전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좌파들이 지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좌파들은 사회당도 없고 공산당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그건 노조라고 하는 좌파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언론들이 여기에 선뜻 비판을 많이 안 가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노조가 관장하는 좌파 언론들이 잔뜩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럼 좌파 언론들이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배후에 두고 있냐? 그건 당연히 북한이죠. 북한의 배후엔 중국이 있고 이게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걸리면 친중국 아니면 친북 아니면은 친동성애 진영인 거죠. 이게 계열화시키고서 그냥 아무데나 걸리면 다 같이 한 패거리로 잡아넣는 그러한 것들을 주입받은 사람들을 마음껏 안전하게 남을 폄훼하거나 증오하거나 배제시키고 또는 응징하겠다고 나설 수 있도록 기독교가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 종교적으로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종교로서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정당인들이 나와서 그렇죠. 뭐 국회의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아마 그게 아까 기독교 파시스트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될 텐데 반동성애 이게 단순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되게 공격성과 적대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고 반이슬람 예, 실제보다 훨씬 과장해서 이제 이슬람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민자라든가 이제 바깥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 적대감 같은 것들을 조장하고 있고 네, 기존에 이미 있었던 반공, 반북, 뭐 반중 뭐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깔려 있고 근데 이게 현재 서부지방 폭도들이 외쳤던 이야기들이라든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모여서 이분들이 그냥 줄창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이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30% 이상 정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극우 정당 또는 극우화되고 있는 이런 정당과 세계관으로 그냥 이제 완벽히 일치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극단적인 목소리가 좀 과대 대표되고 있는 정도인 거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모든 사회에는 극우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독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독일을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고 해서 독일 대한당. 명칭은 이제 독일 대한당이에요. 실제로 네오나치 정당이에요. 이 AfD라고 하는 독일 대한당 지지율이 한 3, 4% 정도였어요. 2014년, 15년쯤에 한 7, 8% 했었고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10%대를 뚫었고 최근 이제 독일 총선에서 지금 추구 조사로는 한 독일 대한당이 19.5%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든 극우적 사유를 가진 사람들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확장하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어떻든 억제라든가 제어가 필요를 한데 이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종교라도 거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특히 근본주의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극우적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전광훈 씨가 맨 처음에 기독정당 운동을 할 때 0.6 정도 근데 나중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2.76입니다. 2.67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극우 운동이라는 것에 기독교 진영에서의 극우화, 극우 운동, 우경화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불을 뗐으니까 한 3%라고만 쳐도 대한민국 유권자는 4,500만입니다. 그중에서 뭐 3,500만이 되게 투표에 나갑니다만 대충 4천만만 잡아도 만약에 3%로 잡으면 120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광훈 씨의 또 아픔이 있죠. 왜냐하면 다 자기를 지원할 것 같이 모였는데 막상 선거 때 되면 거대 여당, 보수 여당을 찍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표되기는 싫으니까 자기가 던지는 표가 사표되는 건 사람들이 피하니까 다 찍어줄 것 같더니 스르르 빠져나가서 이제 보수 여당 큰 당들을 찍고 자기한테는 안 찍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극우화 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을 쭉 보면 생각보다 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자극한단 말입니다. 자극하는 집단이나 세력이 다른 데가 아니고 매주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모이고 결속력이 강한 만약 교회다라고 하면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는데 전부 다 건국과 관련된 것만 가르치더라. 이승만 위주의. 계속 재생산되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회 극우화 과정에서 극우화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극우화를 추동하는 일종의 견인자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보수 기독교 내지 강보수 기독교의 성향일 텐데 이들이 조직체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 투표도 가지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 이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주류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생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걸 계속 이대로 놔두면 과잉 대표를 넘어서 그게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망하거나 내버려 뒀을 경우 가지게 되는 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적 종교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더 걱정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종교가 나름대로 침체기를 겪어서 심각한 위기에 놓였거나 정치권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지율의 하락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자꾸 둘이 손을 잡는단 말이죠.
손을 잡아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이긴 케이스는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죠. 그건 뭐 교회가 완전히 권력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또 성공한 케이스는 일본 같은 경우죠. 결국 군국주의 일본하고 종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신도라고 하는 국가 종교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보수의 어떤 개신교 진영이 있고 그 보수의 개신교 진영이 정치 권력하고 나름대로 뭐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어떨 때는 비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가 의제를 나눠 갖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는 정치로부터 의제를 빌려와요. 우리를 더 단결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우리 조직원들을 나름대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의제는 뭐인가? 난민 문제든 그게 네. 예를 들면 좌파 노조의 척결 문제든 간에 뭐 주로 반공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먹히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끌어당겨서 교회 안에다가 정치적 의제를 심어버립니다. 말입니다. 정치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 방식을 가져옵니다. 교회 방식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다 이단 사입이죠. 간단합니다. 흑백 논리고 완전히 이분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종교의 교조적인 성격을 정치가 갖고 정치에서의 험악한 의제들을 교회가 가져가서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대체로 이제 노인들의 어떤 터전이 되기가 되게 좀 쉽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사회생활에 복무하기보다는 이제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나머지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노년들의 극우화된 노년들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성 정치인들을 끌어붙이기도 하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더 극우적인 사고로 훈련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폭력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 보면 이게 만만하게 노년 세대만의 문제를 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재생산 구조에 확실하게 이 극우적인 기독교가 기여하고 나름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신자유주의가 이제 2008년에 어쨌든 뭐 몰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이제 네오나치나 네오파시즘 정당의 성장에 대한 담론들을 또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네오파시즘, 뭐 나치 정당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서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몇십 년을 굴러오면서 가장 이제 부정적 현상이 경제적 양극화의 극단화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면서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 네오나치, 네오파시즘과 같은 이제 전체주의적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운동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전에 그 고전적 의미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차이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참여하는 연령대가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운동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윤석열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가원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한국적 의미의 전체주의 운동, 새로운 전체주의 운동, 새로운 파시즘하고 나치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특히 사회적으로 제도 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운동에 열광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화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고 한다면 아마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아직은 많이들 살아 계시지만 북한에서 공산당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끔찍한 체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체험은 이미 그럼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서 뭐 지금 넘나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심하셔도 아니죠.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게 다른 것이 그것들을 대체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게 어떨 때는 난민일 수도 있고 무슬림일 수도 있고 교회가 계속 그걸 갖다 대는 거죠. 네. 실제로 동성애가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전교조가 장악하면 학교가 완전히 동성애판이 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그것을 보수 우파의 기독교 진영의 어떤 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두 분의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근본주의에서 시작된 되게 극우적 이제 기독교 또는 심지어 파시즘적 경향을 나타내는 기독교 운동,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과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기성 정당으로서의 지금 급격히 파시즘화하고 있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정당. 이게 기존에 이제 내적으로야 뭐 이를테면 강남에서 큰 교회 다니면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엘리트 교회에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긴 했을 텐데, 이게 겉으로는 어쨌든 표로는 고려하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안 하는 듯한 외양을 띄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이런 계엄 이후의 국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구구정당 기종 하나 접수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기독교가. 그리고 이게 서로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그냥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어쩌면 그 연대가 상당히 공고하게 굳어져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좀 드러난다. 오히려 안개가 걷히면서 보이는 거다. 아니면 공고해지고 있다. 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은 뻔하다. 교회 다니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줄을 타거나 아니면 군인들은 갔다 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두환 씨도 갔다 왔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군 출신들은 미국 유학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집에 좀 넉넉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뭐 보태주니까 갔다 오시면 되고. 결국 그 세 부류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에서 앞서 배운 지식이나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카르텔이 형성은 됐을 거다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기자로서 느끼기에는 이게 강남 개발을 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강남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모이게 되고 명문 학교들이 그리로 옮겨가면서 학군이 형성되고 법원도 거기 있고 검찰 모든 주요한 기관들이 들어오고 전국의 엘리트들이 예를 들면 다 서울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르텔이 앞으로 공고해질 거냐 아니냐. 결국은 그 카르텔은 이미 1960년대부터 조금씩 다져져 오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교회 그리고 군 출신,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연관돼 있던 사람들, 또 애초에 부유층들이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오는 등에서 친미적, 약간 극우적 성향을 밑에 깔고 있는 친미적 지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교회도 대형 교회가 다 강남으로 벌리면서 강남 스타일이 이제 그렇죠. 생겨나는 그리고 거기 그 부촌에 이제 온갖 그 전문직 엘리트들, 그 보조 엘리트라든가 의료 엘리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일종의 공고한 카르텔이 만들어졌고, 이 이익 공동체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극우적 성향을 좀 더 강화시켜가는. 하나 느낀 것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이 좀 짙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좀 그런 것들 갖다 슬쩍슬쩍 미신다든가 뭐 두둔하셨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목사님들의 통제 범위 밖으로 이미 그 교인들이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번에 유명한 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수정하고 하는 뭐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닌데요라고 하면은 밀리는 거죠. 그런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이 정도는 과잉 대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회 현상학적 측면이고 극우 이데올로기하고 그다음에 근본주의 성향은 내적으로 움직이는 기제가 같습니다. 위계적 권위주의라고 해가지고 권위의 모든 가치를 이제 종속시키면서 그게 종교적 가치든 아니면 정치적 가치든 그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차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형성되어지는 권위를 내세워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두 개가 쉽게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자꾸 그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치적으로 자꾸 보수화되어져 가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떤 내적 기제, 움직이는 근본주의 교회, 특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움직여지는 기제하고 극우 이데올로기가 움직여지는 어떤 내적 기제가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이제 근본주의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주류 교회를 형성하게 되면 정치는 뭐 글쎄 필연적이란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수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경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루었었어요. 그러다 이게 그 이승만 독재, 계속해서 한국 사회는 독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군사 독재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정교 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가 결탁을 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대형교회를 만들고 대부분 한국에서 대형교회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져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 개발을 통해서 이권이 집중되니까 신학적으로 이미 그런 극우적 이데올로기나 우파 정치와 굉장히 익숙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니 이해관계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더 이제 공고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우파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을 떠나서 극우 이데올로기가 결합을 하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게 단순히 이제 정치 운동으로 발전을 하다가 1970년대 이런 그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우파 그 이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80년대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기독교 극우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나타나는 거죠. 네. 단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국식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신학적 기반에서 이제 보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반공주의라 결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가상의 적을 만드는 형태로 적대적 관계,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표현으로 말하면 친구와 적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나의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왜곡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식의 정치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친구와 적의 관계를 자꾸 종교적으로 정당해 주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 영역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에서 끝나는데 여기 종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편은 선이 되고 내 편이 아니면 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실 뭐 두 분 다 말씀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쌓여왔고 오랜 기간 확장해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서 실제로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아예 보이게 됐고 이게 이후에 우리나라를 훨씬 더 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이제 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쉽게 대안이 나올까 싶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강고해진 이 세력은 비록 물론 이게 주류나 다수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깨지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신념적으로 이제 결합되고 이익적으로까지도 결합되면 깨지는 건 어려운데 쫄아붙는 건 아마 쫄아붙는 거.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독교 보수주의가 어떤 특성상 정치하고 만나가지고 유리한 것을 또 확보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정당은 당연히 자기들의 기반인 기독교 보수주의의 사람들이 원하는 제도와 사회 구조를 갖다 이제 계속 유지해 가려고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없는 사람과 힘든 사람들이 이제 소외당하는 거죠. 제도에서 문화에서. 근데 양극화에서 없는 사람과 힘든 사람들은 점점 커진단 말이죠. 결국은 사회 전체의 여론은 기득권이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꾸미는데 그 포션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밑에 민심은 더 악화된다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정치는 포퓰리즘으로 먹을 거 드릴게요 하고 던지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못 빠져나갑니다. 여지껏 한계 있는데 뭘 주면은 그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가 교회한테는 안 통한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도덕적이고 뭔가 원칙적이면서도 양심적인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결국 교회는 이제 민심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정치는 신념을 그냥 이익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그럼 정치는 그런 거니까. 교회는 그게 옳은 신념이든 아니든 타성을 가지고 결국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쫄아들 수는 있다. 쫄아들 수. 사람들은 정치가 변해가지고 해드릴게요 하면 용서하지만 교회가 변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용서할 수가 없죠. 저는 이번 그 윤석열 탄핵 혹은 뭐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참 이게 양가적 감정을 가졌던 게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망가지다니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몰락의 아마 시발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몰락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그러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특히 이제 근본주의 교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퇴행을 하게 되고 인성학적 측면에서도 퇴행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의 방식으로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교회 내 운동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교회가 종교적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역시도 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극우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양극화나 경쟁적 양극화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교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교회도 부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이런 극우 이데올로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교회 역시도 이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나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 측면이든 사회적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교회도 사회 집단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근본주의 문제라든가 위계적 권위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극우적 이데올로기가 쉽게 근본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비판을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교회가 이런 사회적 양극화나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아예 교회 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 교회들은 종교 분리 아니야. 굳이 왜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은 누굴 위해 사용되어 있냐면 교회 건물 짓고 목사님도 집 좋은 거, 차 좋은 거 사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사회적 사명이라는 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기적 집단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예. 교회 내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이게 또 별개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과 당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또 사실 약간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현실 진단 측면에서 변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쪼그라들 수 있다가 가능성인지 들고 있다. 근데 보수 또 거기에다가 우경화했고 때로는 극우를 슬그머니 지원한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온 사람은 아마도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 또는 지성인 그룹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전에 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교회에 속해 있으나 계속 줄줄줄 빠져나오겠죠. 네. 그러면 교회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빠져나온다면 반대로 보수 우익 진영에서 뭔가 격렬하게 뭔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나는 교회가 지지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갈래 하고 들어가느냐. 네. 유입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빠지긴 하지만 유입은 잘 안 될 것이다. 그 이제 이번에 탄핵 국면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일 먼저 지켜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얼마나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근데 예상하기로는 우리를 편들었으니까 하면서 대거 교회로 몰려간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한번 민주주의와 한번 자유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놓지를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계속 각성하면서 시민민주주의를 키워갈 텐데 그때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집단은 이랬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교회는 자기들이 처한 위기가 엉뚱한 쪽으로 더 빨리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유출은 더 많으나 새로운 유입은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화되는 경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되게 흥해 보이지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그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죄하자. 네. 라고 할지언정. 나 삐뚤어질 테야. 에이, 이게 뭐야, 진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거야? 폄훼할 거야? 좀 더 폭력화되거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변 기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줄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기독교 인구를 2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특히 이제 2020년대 들어서 기독교 인구 하면 특히 개신교 인구는 한 12%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가뜩이나 극우적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앞으로 근본주의 성향,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들은 극우적 목소리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해가는데 더 극단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왜곡된 형태를 계속 놔두게 되면 복음의 가치나 뭐 아니면 이제 좀 종교적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극우 운동에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것이 교권주의든 아니면은 뭐 돈에 대한 집착이든 이런 걸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이들을 따라가는 추종자 그룹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라 극단적 행동들이 적어도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움직여져 가거든요.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지금 박 목사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면서 이걸 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돼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앨런 코커프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연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듯도 싶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게 부정적인 결과인 걸 뻔한데 불안해해지고 그러나 이게 정말 내 탓은 아니야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싶으면 뭔가 조금은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 짚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복잡한 얘기보다는 단순한 의견. 수맥이 나빠. 네. 네. 아니면 그 집에 귀신이 살아. 네. 빨갱이들 때문이야. 네. 이건 노조 문제야라든가 이건 썩어버린 언론 때문이야. 뭐 등등등 분명히 구체적인 실체를 들이대야만 네. 자기가 위기에서 빠지고 자기 변명에 의해서 자기가 안정을 찾는 데 네.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구구적인 성향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두둔했던 일부 교회의 핵심 그룹이 또 그런 걸 찾으려면 우리 사회에서 또 무엇을 찾아갖고 무엇을 어떻게 공격할 건가라고 네.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극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개연성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자신들이 쪼그라들고 있는 이유를 또 다른 극단적 사례, 핑계를 대야 약자들 되니까. 찾아가지고 더 큰 공격성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들은 충분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사회가 또 기본적으로 이런 종교와 정치의 이런 극단적 결합을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개혁이라는 이름을 또 갖다 붙이기엔 또 되게 애매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뭐 헌법 안에 뭐 금지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제언이랄까요? 이거를 박 목사님께 먼저 좀 듣겠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 몰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일이 다 위대한 개혁자나 뭐 혁명가가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침묵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극우 세력에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흔히 말하는 정강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양비론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주의 다양성 속에서 양비론은 중립적 사유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죄악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양비론은 오히려 그걸 죄악을 강조시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출발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데서 출발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네. 기존에 왜곡되고 썩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려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단절을 이루어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첫 걸음을 저는 잘못된 구습이나 악습에 대한 단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비판을 조금 더 강화하자. 그게 언론이든 그게 뭐 방송이든 아니면 뭐 시민운동이든 그런 측면이 좀 강화가 된다면 어떻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신자가 됐든 종교인이 됐든 결국 한 가지겠네요. 이게 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더러운 데서 내가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예, 어차피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냥 새거나 하자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이제 대놓고 비판도 하고 네네. 예, 다른 목소리를 내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된다. 명 기자님. 언론의 문제인데 기독교계에 종합 언론이 없습니다. 어느 교단에 소속된 기관지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교단에서 봉급을 받는 직원이 돼버린 그렇죠. 셈이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교단 걸 또 건드리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단 안에서 교단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언론들만 남아있는. 네. 저는 되게 언론이 아니라 소식지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몇 인터넷 언론에서 이제 막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통 그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던 모든 신문들은 다 교단 속으로 흡수돼 버렸고 언론을 어떻게 되살려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건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째 다들 묻습니다. 아, 우리를 왜 극우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너무합니다. 서운합니다라고 하는데 민주적 가치나 헌법적 가치 또는 민주적 요소나 헌법적 요소를
부정하면은 이건 반민주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나 힘의 행사를 은연중에 발휘하면서 누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나 민주적인 가치를 또는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의 표준 규범에 어긋나라고 하면서 뺏으려거나 또는 거기에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응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공화주의적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가를 뼛속 깊이 인식하고 반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논의하든 아무튼 논의해서 내놓는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반성이 시작이 될 거냐? 그건 또 하나님한테 달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최근에 엄청 부각되고 있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정당과 종교의 동시극우화 그리고 혼연일체화 현상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역사와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교계 내부의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더 나아질까? 이런 우려를 아마 품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극우화의 시발점 내지 정점이 될지 아니면 알고 보면 이미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순간으로서 결국 이것은 시대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흐름으로 결국 귀결될지 우리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외적 비판 또는 내적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실천으로 또 응대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는 정준이의 토요토론. 오늘은 종교와 정치의 극단적 극우화의 문제를 좀 짚어봤고요. 이것이 이후에 사회개혁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의외로 되게 그 학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공부를 또 많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 주로 나가는 게 그러면 한국교회 적응을 덜 하셔서 아마 들으시면서도 이제 목사님으로서보다는 아마 이렇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게 기독교 정치윤리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정치 신앙 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안 부를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회든 그 교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유명세가 없고 교회가 그 말은 이제 교회가 알아서 공적 영역을 그래서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부정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굳이 뭐가 필요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지난 2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거 자체가 여기저기 이제 강의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좋았어요. 오히려 잘 불려나가는 게 마음에 안 좋으시니까. 왜냐면 제가 독일 유학 떠날 때는 노무현 정권 때였어요. 그때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2006년에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나도 나의 어떤 꿈을 찾아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나도 내 꿈을 찾아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독일 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어떤 전공은 특정한 전공은 좀 인기가 없는 게 그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을 수 있구나. 그래서 했었어요. 방 부사님이 저런데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진짜 따뜻한 남쪽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면서 여생을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은퇴도 못 하시고. 그럼 여행은 이제 가실 수 있고. 여행은 이제 뭐 역시 이럴 때는 부인 말을 잘 듣는 게 최고입니다. 가자 그러면 따로 나서고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신앙심은 유지하고 싶은데 조행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방황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2011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탈취는 좀 아니고 훔쳐냈던 문서에 이제 신천지 문서에 언론사 기출 문제하고 언론사 이제 입사 준비 보내려고 하는 서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14년쯤 제가 신천지 그만둘 때쯤 대충 둘러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의 동정까지 그냥 탁하게 우호적으로 쓰는 인터넷 언론사가 한 40-50개 정도.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죠. 네.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가 혹시 신천지 거 아니냐 너무한다라고 하는데 스카이데일리를 보면은 이미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간부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정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도대체 신천지에서는 뭐 가출한 대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만 받아도 취직을 할 겁니다. 그런 기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신천지도 또 완전히 저쪽으로 돌아섰으니까 반 이재명에 그다음에 반 민주에 뭐 반 진보에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저쪽이 커플링이 되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또 언론에서 군부를 떼겠죠. 뭐 이상하게. 그러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된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주 단호하게. 네, 예. 이게 한번 사법적 측면에서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져야 그래야 왜곡된 형태의 이런 그 종교적 지원.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잘 작동을 하면 좋지만 예. 잘못 작동하면 환상을 심어줘요. 예. 잘못된 환상을 심어줘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JMS를 보니까 1인자만 들어가서 한 10년 있다 나와도 어차피 2인자, 3인자가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1인자와 2, 3인자를 묶어가지고 한 3, 5년 이렇게 3년, 5년 들어가 세트로 있게 해야. 보내버려요. 예. 그래야지 이쪽이 허물어지지. 예. 단호할 때 요번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응징이 돼야 됩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가장 기독교적인 토론이었어.